안녕하세요. 인디언의 길 저자 김철입니다.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우리와 같은 핏줄 아메리카 인디언의 2만년 역사 문화가 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남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핏줄을 지닌 같은 민족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즉 피는 물보다 진하다. 맞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우리와 같은 핏줄을 지닌 민족이기에 더 많은 관심이 가지는 거죠. 지난 3월에 JTBC 방송국에서 매우 흥미로운 뉴스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즉 한국인의 유전자를 조사해 보니까 그 속에 인디언의 DNA가 들어있더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그 뉴스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조상을 찾아주는 DNA 검사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들었던 자신의 뿌리가 바뀌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 인종 편견을 벌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심재우 특파원이 직접 체험했습니다. 입안을 면봉으로 긁거나 침을 밀봉해 보내면 한 달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10만 원 정도입니다. 검사 결과는 한국인 90%이고 나머지는 일본인과 몽고인, 심지어 인디언의 유전자도 나왔습니다. 일부 업체는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뭉뚱그린 결과를 보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제가 인디언의 역사서를 쓰면서 제목을 인디언의 길이라고 지은 이유는 그들이 엄청나게 멀고 험한 질곡의 길을 여러 차례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들이 그런 제일 처음에 긴 길은 아시아 대륙으로부터 아메리카 대륙으로 오는 이민의 길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온 이후로 그들은 백인들에게 쫓겨서 강제로 이주를 당하고 도망을 가고 그리고 탈출하고 이런 아주 험난한 길을 많이 걸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긴 길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대륙 횡단 행사를 여러 차례 벌였는데 그들이 구호는 조약 업무를 이행하라 는 내용하고 전반적으로 인디언 권익 회복을 위해서 시위를 하는 그런 길이고, 그리고 요즘은 당뇨라든지 가정폭력, 마약 추방을 위해서 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쓴 인디언의 역사서 표지입니다. 인디언의 역사를 공부해 가다 보면은 여러 사람의 인디언들을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만나게 될 중요한 인물들을 미리 잠깐 살펴보면은 위대한 미국인들을 쭉 시리즈로 우표 인물을 정해서 우표를 발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네 사람의 인디언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셰콰이어, 시팅불, 크레이지 호스, 레드 클라우드, 이렇게 네 사람이 들어갔고, 위대한 미국인은 아니지만 서부의 전설적인 인물들을 또 우표에 등장시켰는데, 그 중에 제로니모란 인디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에서 흔히 제일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스칸토라는 그런 인디언인데, 1620년도에 메이플라워호 이민이 처음 왔을 때 그때 스칸토라는 인디언들이 백인들을 많이 도와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두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디언의 역사는 백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역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백인들이 많이 등장하죠. 근데 그 백인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인디언에게 그래도 인도적으로 잘해준 의인 그룹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악행을 많이 행했던 그런 악인들도 많습니다. 의인으로 분류되는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을 살펴보면은 우스트라는 분, 에머슨, 버넷 일병 등등이 있고, 최근에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그런 의인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으로는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유명하고 악명이 높죠. 유명한 것보다는 악명이 높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에머스터, 카스터, 마일스, 시빙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인디안 역사를 전공하는 그런 사학자는 아닙니다. 30년 이상을 금융권에서 쭉 근무를 했고, 그리고 저 겸임 교수를 비롯해 가지고 학교에서 강의를 좀 많이 해왔죠. 주로 강의 내용은 재무관리라든지 금융론, 국제금융 이런 분야였습니다. 이 책은 제가 1986년도에 은행의 대리 시절에 펴냈던 책입니다. 국제외환금융론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국제금융이 처음 들어올 무렵에 제가 거의 선구자 입장에서 이 책을 펴내드렸습니다. 인디언의 역사는 인디언은 우리 민족, 인디언의 고대 문명, 유럽인의 침입, 동부 인디언들의 순환, 평원 인디언들의 40년 투쟁, 인디언 동화 정책과 보전 정책, 그리고 끝으로 부족 주권 회복이라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제가 인디언의 역사를 공부한 내용을 국내 신문에 23번에 걸쳐서 연재를 해드렸습니다. 신문사 이름은 경제 전문지인 파이낸셜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디언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보스턴에 1년 정도 체류했었는데 거기서 공부한 내용들을 첫 원고를 현지 교민신문인 보스턴 코리아라는 신문에다가 한 1년에 걸쳐서 연재를 역시 해드렸습니다. 아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바다가 베링해죠. 이 베링해가 18,000년 전에는 해수면이 낮았기 때문에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통과해서 동북아시아에 살던 몽골계 유목민들이 아시아로부터 아메리카로 건너왔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아니라 오히려 몽골계 유목민들이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아메리카 대륙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보이고 저 위로 베링해를 건너가면은 유라시아 대륙이 보입니다. 저 위에서 유라시아 대륙에서 베링해로 지나서 북아메리카로 들어와서 다시 중남미로 흩어지는 과정을 이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민족 대이동 과정을 동영상으로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두 대륙의 동일한 쐐기형 석획을 근거로 동북아시아인들이 신대륙으로 이주했다고 결론 내렸다. 학자들은 시차를 두고 적어도 2번의 신대륙 이주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첫 번째로 13,000년 전 현재 아메리카 인디언의 조상뻘인 고 인디언이 진출했다. 그 후 에스키모의 조상이 미 대륙의 북쪽 해안가를 따라 그린랜드까지 이주한다. 동시에 알류산 열도로 이주한 사람들은 현재 알류트 쪽의 조상이 됐다. 빙하기가 한창이던 18,000년 전 베링해에는 출애굽기의 홍해의 기적이 지질학적으로 실현되고 있었다. 현재 베링해 수심이 40m인데 비해 당시 해수면은 지금보다 120m나 낮았다. 그 결과 남북으로 1700km에 달하는 거대한 베링 육교가 모습을 드러냈다. 베링 육교는 수많은 호수와 강줄기가 뒤얽힌 소택지였을 것이다. 인류도 사냥감을 쫓아 그 뒤를 이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것을 13,000년 전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빙하기가 끝나면서 다시 해수면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이 거꾸로 돼 해수면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상승했습니다. 아마 늙은 사냥꾼이 손자에게 내가 어렸을 때는 해변에서 1마일 앞까지도 사냥터였었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늘어난 바닷물이 점차 육지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이 수천 년 동안 계속되면서 마침내 육교는 사라지고 거기 살던 동물과 인간은 신대륙으로 진출했을 것이다. 유콘강을 따라 남하하던 인류는 강 상류에서 장벽에 부딪혔다. 빙하의 벽이 진로를 가로막았던 것이다. 현재 알래스카 남부와 캐나다 서북부 산악 지역의 빙하는 그때 북미 대륙을 덮고 있던 거대한 빙하의 잔재다. 빙하는 캐나다 전역을 덮고 있었는데 그것은 두 개의 빙하판, 즉 동쪽의 로렌타이드 빙하판과 서쪽의 코딜럴라 빙하판이 결합한 결과였다. 인류는 이 빙하를 통과해야 했다. 과학적 상상력은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여정을 제시한다. 빙하의 회랑은 로키 산맥 동편을 따라 2000km나 이어져 있었다. 좁은 곳은 수 킬로미터, 넓은 곳은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이 회랑을 따라 태고의 인류는 남하했다. 그리고 마침내 얼음이 없는 북미 대평원에 도달했을 것이다. 당시 아메리카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의 인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통계란 있을 수 없고 추정해 볼 뿐인데 아메리카 대륙 전체로 보면은 콜럼버스가 오기 이전에는 최소 1천만 명에서 최대 1억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디언의 인구는 약 6천만에서 7천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보시면은 콜럼버스가 오기 이전에는 최소 200만에서 최대 18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백인들의 계속된 박해로 인해서 1800년 무렵에는 그 인구가 6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1890년대에는 거의 멸종 수준으로 볼 수 있는 25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는 300만에서 500만 명 정도로 인구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디언의 인구를 국가별로 살펴보면은 멕시코에 가장 많이 살고 있고 다음에 페루, 볼리비아, 과테말라, 에콰도르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멕시코에는 아스텍 문명의 후예들이 살고 있고 페루, 볼리비아에는 케추아족, 곧 잉카 문명의 후예들이 살고 있죠. 그리고 과테말라에는 마야 문명의 후예들이 살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에 살고 있는 민족들도 역시 케추아족으로서 잉카 문명의 후예들입니다. 현재 미국 안에 살고 있는 주요 인디언 부족의 분포 지도입니다. 앞으로 인디언을 공부하면서 이런 부족 이름들이 여러 번 나오게 되겠는데 특히 많이 나오게 되는 부족이 수족이라든지 나바호족 이런 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봤을 것 같은 이름들은 아파치족이라든지 체로키 이런 족들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은 미국 현재의 행정 지도죠. 미 합중국은 하나의 특별시와 50개의 주하고 그리고 573개의 인디언 부족 국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1월 달에 수족의 한 지파인 라코타 인디언들이 독립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라코타 공화국이 독립을 해더랬으면은 이런 지도 모양이 될 수 있었겠죠. 가운데 라코타인데 우리 한반도보다도 훨씬 큰 땅 크기입니다. 이 지도는 흔히 인디언 레저베이션이라 불리우는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인디언의 땅으로 할당받은 그런 땅입니다. 근데 이 동쪽에서 보시면은 거의 인디언 보호구역은 보이지 않죠. 점점이 거의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조그마한 땅들이고, 서부 중부에 가면 조금씩 남아있는데 전체 국토에 비하면 매우 작은 비중이고, 그리고 그 땅들이 위치한 지역이 별로 쓸모가 그렇게 많지 않은, 뭐 비가 적게 온다든지 준사막이라든지 그런 땅들이 주로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지도는 인디언들이 땅이 줄어드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지도인데, 18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동쪽은 거의 백인에게 뺏겼습니다만은 서쪽 반은 인디언의 땅으로 남아 있었는데, 점점 그 땅이 백인들이 서부 개척을 해옴에 따라 가지고 뺏기죠. 그래서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은 거의 검은 점은 아주 조그만한 그런 지역에 불과하죠. 참고로 미국의 그 지형 지도를 보시면은 동쪽 땅이 좀 비옥한 땅이죠. 산과 강과 들판이 고루 분포되고 있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강수량도 줄어들고 초지를 지나서 사막, 준사막 이런 지역으로 연결되고 있죠. 물론 캘리포니아에 가게 되면 좋은 땅이 다시 나옵니다만은, 최근에 손성태 배재대 교수가 매우 흥미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손 교수에 의하면은 기원후 820년경에 중국의 요동요서 지역에 살고 있던 고조선의 후예인 매기족이 아사다를 출발해서 멕시코로 건너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만주 지방을 거쳐서 알루샨 열도를 통해서 위 대륙으로 건너왔다고 합니다. 그 뒤에 약 500년 정도를 북미 대륙을 떠돌아다니다가 1325년에 아스텍이라는 국가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스텍은 아사다를 뜻하고 멕시코의 원어인 메기곳은 메기족이 세운 곳이라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송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적이 나왔는데, 알루산 열도의 중간쯤에 아망락이라는 섬이 있어요. 그 아망락이라는 섬에서 온돌이 발굴되었습니다. 현재 멕시코에 살고 있는 메기족의 후예인 인디안들을 찾아가서 조사를 했더니만 그들이 쓰는 언어 중에서 우리나라만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마티니 그러면은 점정이라는 뜻이 되고, 다기려 그러면은 화가가 되고, 그 내 집은 그야말로 내 집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서 KBS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MBC에서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내용을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 잠시 KBS의 특집 다큐멘터리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찾기 위해서 우리의 그 구슬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슬놀이는 우리 선조들이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아이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놀이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대요. 굴렁쇠 놀이인데 이것도 한대. 응? Sí, pirámides. 예, 이건 얘네들 피라미데스라는데 이것도 한다고 하네요. ¿Lo hacemos? 야, ¿Hacemos este sí? ¿Lo hacéis? ¿Lo quieres hacer? Sí. Sí.
원주민 아이들은 손 교수가 한국에서 가져온 사진을 보고 반가워했다. 바로 자신들이 하는 놀이라며 시범을 보였다. 어린 시절 남자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말뚝박이다. 이곳 아이들의 놀이 모습은 마치 한국에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우리와 많은 것이 닮아 있었다. 정말로 이 놀이들은 천년 전 고구려인들이 남긴 흔적들일 것인가?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천년이 넘는 지금까지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일까? 북아메리카 인디안들의 민속 음악과 무용을 보면은 우리의 것과 매우 닮았습니다. 그 장면을 잠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서남부 지역에서 옛 한자인 갑골 문자가 다수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서 중국 학자들은 은나라 후손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집단으로 이주를 해왔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갑골 문자가 오늘날의 한자로 발전하는 모습을 잠깐 보시고 있습니다. 또 흥미있는 주장은 일본인들도 아메리카로 많이 이주해왔다 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근거로는 에카토르에서 일본 고대 토기인 조몬 토기가 많이 발굴되고 있고 북미에 살고 있는 주니 인디안들의 말을 보면은 그 속에 일본 말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yes란 뜻으로 일본에서 쓰는 하이 이런 말이 주니족들도 역시 하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란 뜻으로 우찌라는 말도 주니 말하고 꼭 같고, 그리고 기타 사슴이라는 말도 같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 이파리라는 뜻으로 하 그러는 것도 주니어로도 하 그러고, 여하튼 일본어와 같은 주니 말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고대 일본인들이 건너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디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온 것이 약 18,000년 전이면 그 당시는 석기 시대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뒤에 문명 발달을 이루지 못하고 콜럼버스 올 때까지도 이 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석기 시대 문명이 철기 시대 문명을 상대할 수 없는 거죠. 백인에게 무참히 짓밟히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총균세, 영어로는 Guns, Germs and Steel이라는 그 세계적인 명제를 지으신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논리가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레드 교수의 주장은 한마디로 문명 발달 차이는 자연 환경 차이에 기인한다. 고로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운이 나빠서 환경이 불리한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명 발달을 이루지 못하고 간과 점스와 스틸에게 정복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문명 발달의 가장 첫 단계는 먹는 문제의 해결이겠죠. 이 구대륙에는 작물화할 수 있는 식물의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밀, 벼, 보리, 거의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했죠. 반면에 신대륙은 옥수수, 감자 밖에 없었고 곡물다운 곡물이 없었던 상태였죠. 그 다음에 가축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동물의 종류도 이 구대륙에는 소, 말, 낙타, 돼지 등등 아주 대형화된 그런 동물들이 다양한 데 비해서 신대륙에는 라마라는 낙타가 동물, 양 사이즈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칠면조 이런 종류밖에 없었죠. 그러니 대형 가축이 없었기 때문에 중량물 이동하는 데에도 가축의 힘을 이용할 수 없었고 농업에서도 가축의 힘을 빌릴 수 없었던 거죠. 가축을 키우게 되면은 가축과 사람 간의 전염병이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가축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전염병도 많이 얻게 되는데 이 전염병을 얻어서 죽는 사람은 죽지만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은 면역력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인디언들은 이런 가축 사육이 없었기 때문에 전염병도 별로 없었고 따라서 면역력을 별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후일 백인들이 가져온 전염병에 굉장히 크게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인디언들이 인구가 급감하게 된 근본 원인은 전염병이라고 그럽니다. 일설에 따르면은 전염병으로 인디언 인구의 약 90% 이상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흔히 인디언들이 고대 문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잉카 문명, 마야 문명, 아스텍 문명을 되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러면 북아메리카에는 어떤 문명이 있었느냐? 아나사지 문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나사지 문명은 소위 포코너스라는 지역에서 꼽혀왔던 문명인데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콜로라도주와 유타주, 아리조나, 뉴멕시코가 만나는 요 포코너스라는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문명입니다. 이 포코너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메사버드, 차코 캐년, 포에블로 타우스 등의 유적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이들은 모두 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푸에블로 보니토라고 불리는 주거지역의 사진인데 오늘날로 치면은 신도시와 가까운 집단 주거 단지가 되겠습니다. 건물들 높이는 대체로 4층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수백 명 내지 수천 명이 모여 살았는데 이런 유적들이 이 지역에 약 1000여 개가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천연 동굴이나 지형을 이용해서도 집들을 짓고 살았는데 이 바위 동굴 속에 많은 집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이죠. 그 아래 관광객들이 구경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역시 절벽 밑에 집을 지어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하고 있는 모습들이 멀리 보이고 있죠. 아나산지 문명은 미국의 서남부 지역에 있는 문명이고, 그러면 미국의 중부나 동부에는 어떤 고대 문명이 있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시시피 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는 흙으로 피라미드를 만드는 그런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 피라미드를 높이 쌓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현재 약 수백 개의 피라미드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가장 높은 피라미드는 망크스 마운드라고 해서 그 크기가 가로가 290이 넘고 세로가 236m, 높이 30m로 이집트 피라미드와 비슷한 규모라고 합니다. 마운트 몽코스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